아이가 생떼를 대체 왜 부리는지 이해해 보려고 하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으시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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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뱃사TV에서는 서울대 나온 엄마인 뱃사가 꼼꼼하게 엄선한 고급 육아 정보만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 그래도 힘든 육아를 더더욱 힘들게 하는 주범인 생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생떼는 흔히 만 2세에서 3세 사이에 나타나지만 이르면 12개월, 늦으면 만 4세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발달 현상 중 하나입니다. 주로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룰 수 없을 때 극심한 좌절감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나타나는데요.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들어눕거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오늘은 아이들이 생떼를 쓰게 되는 뒤에는 어떤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생떼 쓰는 아이들을 볼 때 부모님들도 한결 이 아이가 지금 거치고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좀 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차분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생떼를 더 자주, 많이 쓰는 아이들의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생떼를 예방하는 방법과 생떼가 발생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오늘도 결론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떼는 정상적인 발달 현상 중 하나예요. 생떼를 쓰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부모님은 아이가 생떼를 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떼는 아이가 좌절을 경험할 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은 자아가 공고해지기 시작하고 강력하게 원하는 게 생깁니다. 주로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손에 얻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과자를 하나 더 먹고 싶은데, 놀이터에서 집에 가기 싫은데, 지금 잠에 들기 싫은데, TV를 더 보고 싶은데 부모님은 아이가 원한다고 다 들어줄 수 없죠. 이럴 때 아이들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아기들이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교훈을 힘들게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예를 들어 어딘가 외출했을 때 온갖 자극들로 굉장히 피곤하거나 배가 고플 때 자신도 자신이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이해도 안 되고 부모님께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서 어떤 요구사항을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도 아이들은 좌절감을 경험해요. 많은 경우 이렇게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등 육체적으로 좀 힘든 상황에서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생떼가 자주 발생합니다. 어린 아기들은 아직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뇌의 영역이 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잘 울고 짜증을 내는 거죠. 어른이 삶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매일매일 울고 짜증낸다면 밤이 여유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밤이 여유 아니야? 그게 뭐야? 다미도 말하고 싶어? 응? 다미도 말해? 어른들이 삶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매일 울고 짜증낸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감정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기들은 다릅니다. 뇌과학자가 쓴 이 책에서는 사람의 뇌를 상위뇌와 하위뇌로 나누고 있어요. 상위뇌는 논리적이고 인지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말하자면 좀 더 문화적이고 교양 있는 뇌입니다. 하위뇌는 생존이나 공포, 분노 등 좀 더 원시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뇌예요. 사람의 뇌는 하위뇌부터 먼저 발달하고 점차 상위뇌가 발달합니다. 아기들은 아직 상위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뇌의 지배를 받기 쉬워요. 쉽게 말하면 뚜껑이 열리기 쉽다는 거죠. 아이들은 어른이 보기에는 아주 하잘것없는 이유로도 뚜껑이 열리기도 합니다. 상위뇌가 아직 잘 발달하지 않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감정이 커지지 않게 조절하는 이런저런 인지적인 전략들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미 여러 전략들을 잘 활용해서 감정을 잘 잠재울 수 있는 성인이 이런 능력이 없는 아기들을 보고 왜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니? 하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아기를 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려? 좀 빨리빨리 걸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 발달심리학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이는 당신을 힘들게 하려고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니다. 감정의 홍수에 휩쓸리는 것은 아이 스스로에게도 아마도 무서운 경험일 것이다. 아이가 아직 다른 감정 표현 방식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라. 생떼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한 이 학자들은 생떼를 유발하는 좌절감을 더 핵심적인 두 가지의 감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분노와 슬픔입니다. 아이들의 생떼 패턴과 소리를 분석해 보면 초반에는 분노가 더 우세합니다. 분노는 거의 생떼가 시작되는 초기에 확 피크를 찍고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분노는 왜 내 요구를 안 들어주는 거야? 들어줘! 라는 표현이에요.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더 발달된 아기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모에게 어떤 말들을 할까 고민하고 협상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지만 아직 어린 아기들은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요구를 들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도 점차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음에도 이야기했어? 감정은 점차 분노보다는 슬픔의 무게중심이 실리게 됩니다. 위 연구에서 관찰한 생떼의 75%가 1.5분에서 5분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흔하진 않지만 30분에서 1시간씩 지속되는 생떼도 있습니다. 이러한 긴 생떼는 대체로 분노보다는 슬픔의 기간이 길다고 해요. 분노는 소리 지르거나 들어 눕거나 발로 차거나 던지고 때리고 발을 구르는 등의 행위로 나타나고 슬픔은 울고 찡얼대고 보채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다음 영상으로 더 말씀드릴 거지만 아이가 생떼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나는 지금 화가 많이 났어. 나는 지금 절망했어 등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좀 누그러져요. 화난 상대방을 마주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너는 지금 아주 화가 났구나. 너는 지금 슬프구나.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행위 뒤에 자리 잡은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들어가서 본인도 흥분하게 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으로부터 이성적인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떼를 쓸 때 난리 좀 그만 피워 이런 식으로 아이의 생떼를 부리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너 화가 정말 많이 났구나, 너 많이 슬프구나 등 적절하게 감정을 짚어주면 아이의 감정이 누그러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이 진정하는 데 역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앞서 생떼는 발달 단계상 정상적이고 흔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생떼를 좀 더 자주, 심하게 부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요. 기질적으로 어떤 아이들은 대체로 기분이 좋은 긍정적인 정서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잘 울거나 화도 잘 내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표출하는 부정적인 정서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체로 부정적인 정서성을 가진 아이들일수록 당연히 생떼를 부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 다른 기질로는 하나에 집중하다가도 다른 곳에 주의를 잘 돌리는 아이들이 있고 이걸 조금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주의를 잘 돌리는 아이들이 생떼를 덜 부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설명드릴 텐데 주의 돌리기는 아이들이 감정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기질적으로 이걸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질적으로 좀 낯선 상황에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생떼를 더 잘 부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둘째, 생떼에 대한 부모의 대응 방식입니다. 부모가 아이가 생떼를 부릴 때 부적절하게 반응할 경우 아이에게 생떼는 자칫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특히나 만 4세가 되면 자기조절 능력과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인 생떼가 심하면 중학생 때까지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모의 부적절한 대처에 기인한다고 하니 제대로 된 대처법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셋째, 부모의 양육 태도입니다.
여러 연구들은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지나치게 허용하는 양육 방식이 아이의 생태를 비롯한 문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육 스타일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애정을 담아 따뜻하게 대해주는지라는 따뜻함과 아이를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지 통제 가능성, 이 2가지 요소를 조합하여 4가지로 도출됩니다. 첫째, 따뜻함도 적고 통제 가능성도 적은 경우입니다. 이걸 방임형이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따뜻하게 해줄 생각도 아이를 통제할 생각도 적은 거죠. 둘째, 따뜻함은 적고 통제 가능성은 높은 경우입니다. 이걸 권위주의형이라고 불러요. 아이의 요구와 감정에 귀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부모의 권위만 지키려고 하는 경우이죠. 지나치게 어른들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 것만 지시하거나 지나치게 금지하는 강압적인 육아 스타일을 포함합니다. 셋째, 따뜻함은 높고 통제 가능성은 낮은 경우입니다. 이걸 허용형이라고 불러요. 아이에게 따뜻하긴 하지만 아이를 부모의 특정 지시에 따르게 할 수 있는 권위를 부모가 지니지 못해서 아이에게 끌려다니는 양육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 아이를 지시에 따르게 하기 위해 간식이나 영상 등 부적절한 보상을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고, 룰을 가르친다거나 건강에 중요할 수 있는 식습관 등을 잘 잡는다거나 하는 것이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나쁠 수 있어요. 마지막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따뜻함도 높고 통제 가능성도 높은 경우입니다. 이걸 권위형이라고 불러요. 부모가 아이의 요구와 감정에 섬세하게 반응하되 아이에게 힘이나 기타 보상이 아닌 말로 충분히 아이를 컨트롤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권위도 가질 수 있을 때 아이는 가장 이상적으로 발달하고 문제 행동도 가장 덜 보입니다. 이 4가지 중 특히 강압적인 육아 방식이 생태 등 문제 행동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가장 많은 연구 결과들로 입증되어 있어요. 즉, 아이의 생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반응적이고 따뜻하게 대해주면서도 어떻게 필요한 순간에 부모님의 말도 잘 들을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이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권위적 육아 스타일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아이의 생태도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님도 아이도 계속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따뜻하면서도 아이에 대한 통제력도 잃지 않는 방식으로 육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컨텐츠들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넷째,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많지만 여기서는 크게 2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애착이에요. 부모님과 안정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좌절감을 경험할 확률이 더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도 줄어들죠. 자세한 메커니즘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안정적인 정신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좌절감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안정애착 관계를 형성한 부모가 대체로 반응 육아나 권위적 육아 등 이상적인 육아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긍정적인 관심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크면서 점차 안 돼 라는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많아지죠. 이건 부정적인 관심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주지 않고 관심을 아예 주지 않거나 부정적인 관심만 많이 주는 경우 아이들은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물론 긍정적인 관심을 가장 좋아하지만 긍정적인 관심이 부재할 때에는 노관심보다는 차라리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긍정적 관심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아이는 생대를 통해서 부모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게 되는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아이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많이 주셔야 해요. 칭찬같이 딱 봐도 좋은 관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꼭 아이에게 폭풍 칭찬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상호작용을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관심 속에 자라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아이가 부모님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잘 노는 스타일이라고 해도 긍정적인 관심을 많이 주시는 것은 꼭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언어 발달입니다. 언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요. 아이들이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더 잘 전달하고 부모가 안 된다고 하면 협상도 좀 해보고
화가 날 때에는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생떼는 점차 줄어들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이 느릴수록 생떼가 더 자주 발생하고 그 강도도 심한 경향이 있다고 해요. 특히 말이 느린 아이들은 강도 높은 생떼를 부릴 확률이 말이 느리지 않은 아이들의 2배나 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생떼의 본질과 생떼를 잘 부리는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떼를 예방하는 방법과 생떼가 발생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 부모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생떼는 크게 줄어들 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이 덜 고생하실 수 있겠죠. 지식은 힘입니다. 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뱃사가 대신 리서치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정상적인 감정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엄마 여기쯤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에 네, 엄마예요. 네, 누구세요? 엄마요? 찌찌? 찌찌를 약 뺐어? 김에 넣어가지고? 찌찌를 먹었어? 밥을 김에다 안 넣고 찌찌를 김에다 넣었어? 그래서 약 뺐어? 그래서 먹었어? 찌찌를 왜 먹었지? 찌찌는 먹는 거 아닌데? 찌찌 먹었어? 다미가 찌찌 먹었어? 다미가? 밥 먹어요, 다미. 응? 2가지의 감정으로 나누어서 뿌냐뿌냐 그랬어 엄마가? 다미도 그래서 같이 이야기했어? 생떼가 초등학생 심하면 중학생 다 잤어? 코 자고 일어났어?